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메모리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4분기 중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MBK 파트너스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법인세가 15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 미국 마이크론이 반도체에 혹한기가 오고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 메모리 3사 중 가장 분기 실적을 먼저 발표해서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인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빛이 들었습니다. 이 비관적인 반도체 투자 심리를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제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 반도체 겨울에 대한 우려 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장은 일단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등 그동안 내년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좀 우려로 작용해 왔었는데요. 9월 들어 전날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하이닉스도 1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탄탄한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이런 우려를 일부 해소해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론의 HBM이 내년까지 완판됐다는 점인데요. 내년 HBM 수요가 부진할 것이란 시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문제가 없고 공급 과잉 우려도 너무 과도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270만 주나 순매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좀 3천억 원 좀 넘는데요. 덕분에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특히나 가팔랐던 거는 사업 구조가 마이크론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 모두 디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론이 먼저 시간 외 거래에서 10% 넘게 급등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주가 흐름도 마이크론을 따라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주가의 변곡점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단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HBM 부문에서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선두주자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단 HBM3E를 양산하기로 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4분기부터 본격 출하될 예정인데요. 반면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성능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점이 주가 탄력이 약한 이유로 지목됩니다. 실제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를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이 반도체를 둘러싼 불안 심리가 일부 누그러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 주가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닉스의 디램 가격은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14% 올랐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상승폭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좀 그래프가 좀 꺾이는 그림인데요. 삼성전자도 디램 가격 상승폭이 2분기 19%에서 3분기에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률도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200%가 넘었었는데 3분기 80%대로 떨어지고
내년 1분기에는 50%대로 상승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가 부진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서버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반도체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증권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다음 달 있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결과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영풍의 자금 지원 속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투입 비용만 최대 2조 2천억 원입니다. 이제 관건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양 공개 매수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은 단 5거래일 뿐인데 최 회장 측은 MBK의 공개 매수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영풍으로부터 자금 3천억 원을 빌리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주당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각각 13.6%, 25% 올렸습니다. MBK 영풍 측은 상향된 공개 매수가는 고려아연의 역대 최고가보다 10% 이상 높다며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매매 차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고려아연의 지분 14.6%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 공개 매수가 기준 최대 2조 3천억 원의 거금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개 매수로 전체 물량을 확보하면 장영진 영풍고문 측 지분율은 약 48%로 늘어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율보다 15%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의 지분을 구해야 합니다. 이에 최 회장은 국내외에서 백기사를 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MBK 영풍에 대응하기 위해 대항 매수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려아연은 MBK 영풍이 또다시 매수 가격을 조정해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지분 공개 매수가 끝날 때까지 대항 매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의 대항 매수가 임박했다고 관측합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4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어음을 긴급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막대한 실탄을 장전하면서 쩐의 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축의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초대형 세수 펑크, 4년째 빗나간 세수 예측에 결국 경제 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재추계했는데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수 오차가 주로 어디서 났는지 봤더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주범이었는데요. 예상보다 더 나빴던 기업 실적에 부동산 거래 부진이 더해지며 법인세는 당초 목표보다 14조 5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5조 8천억 원 덜 거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러한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대신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예산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금에서 얼마나 끌어다 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환율 위기 대응을 위한 실탄을 남용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외국환 평형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만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예산을 일부러 쓰지 않는 인위적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세의 40%에 해당하는 지방 교부금까지 감액 수순을 밟게 돼 재정이 부진한 내수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기재부는 내년부터 전문기관 참여, AI 추계 모형 개발, 매년 9월 재추계 전망 발표를 통해 세수 추계 오류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IMF로부터 기술 자문 등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꾸준히 보완해왔던 터라 근본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역대급 세수 펑크를 질타하며 벌써부터 추경 편성 요건을 손질하고 재정 청문회까지 열겠다며 으름장까지 놨는데요. 정부는 세부 재원 계획을 국회와 협의하겠다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저는 XR 영상, 웹툰, 게임 등 K 콘텐츠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툰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저희 작품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수출의 성과도 좀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마켓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이후 이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종목이 건설주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로 나타났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단 하나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이 건설주가 냉대를 받고 있지만 이 국민연금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보유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개 종목의 지분율을 조정했는데 이 기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다름 아닌 건설주였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HG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비중을 약 11%, 10%로 각각 높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내다 팔았습니다. 국내 최대 투자기관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면서까지 건설주를 담은 배경으로는 업황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주가가 꼽힙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 먹고 살만해졌지만 여전히 PBR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낮습니다. 특히 HGC 현산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마진이 높은 자체 사업으로만 9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보유 중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수요가 몰리는 서울 사업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을 포함한 건설주들이 밸류업 지수에서는 빠졌더라도 당분간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 호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 유도를 골자로 하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공사비가 내리면 원가율이 낮아져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개선됩니다. 다만 업황이 좋아져도 건설사들의 실적과 직결된 착공 물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부시고 짓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올해 착공이 바로 증가할 수 있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착공 물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고 보고 방망이를 길게 잡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스타필드로 잘 알려진 신세계 프라퍼티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시장에 진출합니다. 다음 달 스타필드 하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세계 스타리츠에 영업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산을 유동화해서 투자에 쓸 실단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자회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투자운용은 10월 중 신세계 스타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합니다. 스타필드 하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세계의 스폰서 리츠로 내년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합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신세계그룹의 각종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국제 테마파크와 SSG 랜더스의 새 홈구장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 등을 준비 중입니다. 화성국제 테마파크에는 약 4조 5천억 원이, 스타필드 청라에는 1조 원 이상 투입되는 조단위 사업들입니다. 특히 화성국제 테마파크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첫 삽조차 떼지 못했는데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세계의 착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루 1,5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룹 차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하면서 신세계 프라퍼티의 총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9,688억 원으로 불어난 데다 모회사 이마트의 사정 역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처음 적자로 돌아선 이마트는 지난 2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리츠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최대 장점은 부동산을 팔지 않고서도 유동화가 가능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기업의 우량 자산이 담긴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 하남 외에 추가 편입도 검토 중입니다. 올해 삼성과 하나그룹 등도 신규 자산 편입을 발표하고 자금 조달에 나선 상황. 정부 역시 리츠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자산에도 적용하려는 만큼 그간 멈춰있던 기업들의 투자 시기에도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최근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들이 주 사업이 아닌 부사업에서 실적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사업 다각화에 미리 나선 것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국내 1위 페인트 업체 KCC. 주 사업은 건축자재지만 최근에는 부사업인 실리콘 부문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실리콘 제조 기업인 모멘티브 인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KCC 실리콘 부문의 매출은 3천억 원대에서 단숨에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건자재라든지 도로 부분은 거의 플랫 내지 조금 하향, 실리콘 부분이 엄청 증가. 실리콘 부분의 작년 대규모 적자가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되고 분기로 거듭 대수로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SK 에코플랜트도 부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SK건설에서 사명을 바꾼 후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 중인 SK플랜트는 친환경 사업에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자회사 리뉴어스 등 환경사업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친환경 사업 부문은 흑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최근 건설 건자재 업체들은 주사업보다 부사업에서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주사업인 주택사업 부문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건설 부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사업 등 사업 다각화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부진한 수익률로 대규모 자금 이탈까지 벌어졌던 중화권 펀드가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미국이나 인도 펀드보다 높은데 하지만 반짝 상승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중화권 펀드가 지난 한 달간 국내 상장된 전체 펀드 가운데 지역별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질주를 이어가던 인도 수익률의 2배가 넘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중화권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중남미 다음으로 최하위였지만 단기간 주가가 빠르게 오른 겁니다. 지난 한 주 수익률 상위 10개 ETF 중 6개가 중국, 홍콩 관련 ETF로 최대 18%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2차 전지 반등 덕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시장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0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을 줄일 수 있어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비컷과 인공지능 조정에 따른 증시 순환매로 2차 전지 주가가 회복하며 CATL과 BYD 등 대거 포함된 중국 펀드가 모처럼 살아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지속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극단적으로 위축된 중국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시 호재만 있을 뿐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도 중국 견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만큼 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2분기 전까지 중화권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가계대출이 막힌 인터넷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4조 원. 1년 전에 비해 40% 이상 늘어났을 정도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 상품을 최초로 내놓은 토스뱅크는 속도 그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선 인뱅들이 앞으로도 개인 사업자 대출을 늘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뱅의 성장을 견인해온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당국의 기조로 막힌 상황에서 450조 원 규모의 개인 사업자 대출 시장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다는 관측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들어 개인 사업자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하여 올해 말까지 개인 사업자 여신 잔액을 2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상장을 앞둔 K뱅크도 IPO 자금 중 약 500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출 심사 모형 고도화 및 전용 어플 개발, 관련 인력 채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뱅들의 다음 과제는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인뱅들은 법적으로 기업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특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탓에 기업 대출의 필수적인 실사와 대출 집행 후 추적 관리를 할 수 없어 아직까지 어떤 인터넷은행도 관련 상품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뱅들은 당국의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일부 대면 영업을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K뱅크 등은 비대면으로도 대출 심사가 가능한 평가 모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인뱅들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부실률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뱅 3사의 개인 사업자 부실채권 총액이 1년 새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건전성 악화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